In mid-December 1939, the long arm of Britain's defenses caught up with the roving raider. 3 cruisers engaged this day in battle off the coast of South America. Here it was that the British cruiser Exeter surprised the Spey just as she was about to attack the French liner Formosa, firing a shell-torn battleship with little likeness to her usual trim smartness. Her sides peppered by British guns. 안녕하세요, 정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버 플레이트 해전을 설명하고 있는 1939년 영국 뉴스 영화 가볍게 들으면서 시작해 보았습니다. 1939년 12월 중순 남아메리카 해안에서 영국 해군 순양함들이 독일 장갑함 그라프 슈페를 따라잡고 해전을 벌였다라는 이야기를 뉴스 영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국 순양함 엑세터, 에이젝스, 아킬레스 이렇게 세 척이 그라프 슈페와 해전을 벌였고, 이 전투에서 패배한 그라프 슈페가 리버 플레이트를 따라서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까지 달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투에서 그라프 슈페가 입었던 피해가 컸고 더 이상 전투를 진행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이 뉴스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인 리버 플레이트 해전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렇게 오늘은 독일 해적선 그라프 슈페의 모험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국 해군이 벌였던 그라프 슈페 추격전, 영국 해군 전력 가볍게 볼 것이고요. 주로 리버 플레이트 해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남아메리카의 리버 플레이트, 즉 라플라타강 주위에서 벌어졌던 약 1시간 40분 동안의 치열한 해전 이야기가 오늘 메인이에요. 저희 주인공 독일 장갑함이자 해적선 그라프 슈페가 있겠고요. 이를 상대하는 영국 순양함 엑세터, 에이젝스, 아킬리스 세 척이 벌였던 해전입니다. 그 뒤에는 그라프 슈페의 마지막 그 최후까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보죠. 자, 가볍게 저번 편 이야기를 1분 안에 인트로 삼아 가볍게 정리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번에 저희들은 그라프 슈페라는 독일 해군 장갑함이 얼마나 강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프 슈페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대서양과 인도양을 오가면서 어떤 해적지를 했는지도 그 과정을 봤습니다. 1939년 9월 말부터 12월까지 단 3달 동안 장갑함 그라프 슈페는 무려 9척의 연합군 상선을 격침시켰습니다. 이 배들에 실려있던 값비싼 물자들 모두 바다에 가라앉게 되고요. 영국의 통상이 크게 위협받게 됩니다. 사실 영국으로 오고 가던 그 수많은 상선에 비하면 9척은 그렇게 큰 피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한 척의 해적선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배들을 침몰시키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해적선이 상선을 위협하고 있다는 존재감이 영국 통상에 큰 위협을 주고 있던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영국 해군은 장갑함 그라프 슈페를 잡기 위해서, 이 한 척을 잡기 위해서 가뜩이나 부족했던 해군 전력을 막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잡기 위해서 영국 해군도 분주히 온 세계를 헤집고 다니게 돼요. 대서양부터 인도양까지,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해안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해안까지 영국 해군도 샅샅이 그라프 슈페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자, 저희들은 오늘 이야기 초반부에 그러한 과정들을 볼 것이고요. 나중에 마침내 그라프 슈페를 찾아냈을 때 벌어진 해전 이야기까지 후반부에 다뤄보겠습니다. 저번 편에 저희가 독일 시점으로만 이야기를 진행했었습니다. 장갑함 그라프 슈페가 벌였던 통상 파괴 작전, 해적질 이야기 했었고요. 연합군 상선을 그라프 슈페가 어떻게 납포했고 이를 침몰시켰는지 등등을 독일 시점으로만 봤었죠. 자,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해서 영국 해군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 영국 시점으로도 좀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자, 영국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가 1939년 9월에 2차 세계대전 터졌을 당시로 이야기를 조금 돌려봐야 하는데요. 이 당시에 영국 해군은 그라프 슈페와 그 친구 장갑함들이 통상 파괴 작전에 나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의 정보력 절대 얕볼 수 없거든요. 그라프 슈페를 비롯한 장갑함이 독일한테 몇 척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요. 이 배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서 출발할 것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장갑함들이 통상 파괴 작전, 그러니까 해적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해적지에 나설 것이라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라프 슈페가 언제 독일에서 출발할지 그 타이밍을 영국 해군이 잘못 잡았었습니다. 자, 영국 해군은 독일 배가 대서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북해 일대를 봉쇄하는데요. 영국 해군이 봉쇄를 하기 이전에 이미 8월 달에 그라프 슈페가 대서양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 해군이
우위를 점하게 된 거죠. 영국 해군은 그라슈페가 어디 있는지를 완전히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 영국 해군의 당초 계획은 독일 장갑함이 북해를 빠져나가기 전에 이를 막고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Search and Destroy 작전인데요. 탐색과 파괴 작전이죠. 그래서 추격대를 꾸려서 그라슈페를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쉽게 보시면 해적선 사냥에 나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야 영국 해군이 16세기, 17세기에 해적선 쫓아다닐 때 자주 했던 거죠. 그리고 일단 추격대가 나서서 그라슈페를 찾아내기만 한다면은 100%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영국 해군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얘네가 왜 그렇게 자신만만해 했냐 하면요. 그도 그럴 것이 독일과 영국은 해군력에서 비교하자면은 하늘과 땅 차이의 전력을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독일 해군은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거의 20년 정도 타국 해군보다 뒤처져 있었거든요. 비록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독일 해군한테 많은 예산을 대주고 있긴 했지만 독일 해군은 전쟁 준비가 적어도 1943년? 늦으면 1945년은 돼야 어느 정도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전쟁이 6년이나 일찍 터지게 되었죠. 따라서 전혀 준비된 것 없이 갑작스럽게 독일이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가장 큰 예시로 독일 해군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건조된 현대식 전함을 단 한 척도 없이 전쟁을 시작한단 말이죠. 항공모함은 전쟁 끝날 때까지 한 척도 보유하지 못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보트 잠수함 역시나 1차 세계대전 때 쓰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모델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진행되면서 유보트도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고 전함 비스마르크 같은 신형 함정도 독일 해군이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1939년에 전쟁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독일 해군이 시작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영국 해군은 전세계 최강의 해군을 갖고 있던 나라죠. 1차 세계대전 이전만 하더라도 전세계 탑 전함들, 해군 함정을 영국이 다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박 건조 기술, 해군 전술 등이 있어서도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물론 후발주자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이 열심히 따라 붙고는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전세계 탑 해군은 영국 해군이었습니다. 적어도 영국 해군 본인들이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어요. 사실 대서양 해전과 태평양 해전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가 없던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어나는 해전에서 일본 해군을 상대하던 것과 비교하면은 대서양에서 독일 해군과 벌이던 해전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영국 해군이 자신만만한 것도 저희가 다 이해가 가죠. 하지만 이런 영국 해군조차 전쟁이 터지고 나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일단 1930년대 초에 영국 해군이 한번 계산을 해보거든요. 자기들이 독일 통상 파괴함을 쫓아다니려면 대체 몇 척의 배가 필요한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적어도 70척의 순양함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직전인 1938년 당시에 겨우 58척의 순양함만 영국이 동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마저도 전쟁이 시작되고 그라슈페를 추격하려고 보니까 어떤 배는 수리받아야 되고 어떤 배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개장을 받아야 하던 터라 동시에 다 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58척 모조리 대서양에 또 투입할 수도 없었어요. 어떤 배는 지중해도 가야 됩니다. 특히나 일본을 견제해야 돼서 태평양까지도 영국 순양함이 가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작 전쟁 터졌을 때 독일 해군 해적선에 맞설 순양함이 턱없이 부족해진 거죠. 통상 파괴 작전을 수행하는 그라슈페 같은 장갑함 한 척을 쫓아다니려면 영국 해군은 세계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전력을 빼와야 했던 겁니다. 이런 부담을 영국 해군이 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 해군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파괴 작전을 구사한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영국 해군은 실제로 몇 척을 동원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영국 해군과 프랑스 해군 이 두 개 해군은 총 22척의 함정을 그라슈페 추격전에 동원합니다. 이 22척의 배들로 이루어진 추격대가 대서양 곳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라슈페를 찾아내는 역할을 맡게 돼요. 여기엔 단순한 순양함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3척의 항공모함 그리고 3척의 순양 전함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정도 함정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와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라슈페라는 독일 해적선 하나를 잡기 위해서 무슨 항공모함까지 나오냐 말이죠. 그러나 작전을 벌여야 하는 공간이 너무나 넓었기 때문에 이 22척의 배는 절대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추격대는 가장 서쪽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의 캐리비안 해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인도양까지 가야 했단 말이에요. 여기를 오고 가면서 그라슈페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고 너무나 넓은 지역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왜 세계대전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영국 해군 기지는 그 당시 전 세계 곳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해군 기지들이 총동원돼서 그라슈페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당장 봐도 아프리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그리고 남서대서양 포클랜드 섬의 폴 스탠리,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까지 해서 곳곳에 해군력이 총 동원됐습니다.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가 동원된 전 세계급 추격전인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동원된 영국 해군의 전 세계급 작전에서 결국 마지막에 순양함 3척이 그랍슈페를 찾아내서 얘를 구석에 몰아넣는데 성공합니다. 이 배 3척이 오늘 있을 리버 플레이트 해전의 주인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볍게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배들은 영국 왕립 해군 소속 South American Division에 소속된 배들입니다. South American Division,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전대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암호명으로는 G-Force라고 불리던 함정들입니다. 여기에 소속된 3척의 순양함들이 저희의 매우 중요한 주인공이에요. 가장 먼저 중순양함 엑세터가 있겠습니다. 중순양함 엑세터는 8인치 함포 6개를 갖고 있는 함정인데요. 10.8km 떨어진 거리에서 8인치 철갑탄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거리까지 접근한다면 8인치 포탄을 이용해서 충분히 그랍슈페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제법 강력한 중순양함이었어요. 이 배를 눈여겨볼 점이 일단 영국 해군이 2가지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일단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의 제한에 따라 1만 톤 이내의 배수량을 유지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1만 톤 이내의 배수량을 유지한 것을 보면은 그랍슈페랑 좀 많이 비슷한 배죠. 또 하나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해군이 돈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배가 바로 중순양함 엑세터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가지 제한이 있었는데요. 각종 제한에 맞춰서 배를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배 안에 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던 컨트리급 순양함에 비해서 연료를 3분의 1밖에 못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중순양함 엑세터는 연료가 적다 보니까 오랜 기간 바다에서 활동하면서 특히나 그랍슈페 같은 해적선을 쫓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다른 배는 경순양함 에이젝스와 아킬레스인데요. 이 두 척 모두 경순양함 자매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함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냐? 같은 설계도를 갖고 만들어진 비슷한 스펙의 비슷비슷하게 생긴 배라는 말입니다. 이 두 척 모두 8개의 6인치 대포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대포가 2개씩 달려있는 총 4개의 포탑을 갖고 있습니다. 두 척 모두 어뢰도 발사할 수 있었고요. 정찰기도 발진시킬 수 있었죠. 흥미로운 것은 경순양함 아킬레스가 1937년에 영국 왕립해군의 뉴질랜드 전대에 소속되었다는 건데요. 당시 아킬레스에 타고 있던 인원의 3분의 2가 뉴질랜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버 플레이트 대전에서 승리하고 마오리 쪽의 전통 댄스를 췄다 이런 기록도 남아있고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배였다. 나중에 아킬레스의 경우 1941년에 새로 만들어진 뉴질랜드 왕립 해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저희 이야기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그렇게 해서 중순양함 엑세터 그리고 경순양함 AJX 아킬레스 이렇게 3척이 나중에 리버 플레이트 해전에서 그랍슈페를 만나서 치열한 해전을 벌이게 될 겁니다. 이 3척 모두 사실 그랍슈페에 비해서 화력이 조금 밀리긴 하지만요. 그 방어력 속력 면에서 크게 뒤처진다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숫자도 3척이기 때문에 얘네가 그랍슈페를 한번 밀어붙인다면 영국 해군이 확실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척을 포함해 이 3척을 합해서 약 1800여 명의 영국 해군 승무원이 그랍슈페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물론 이 3척 말고도 강력한 영국 함정들이 추격대에는 잔뜩 포함되긴 했었어요. 영국 순양전함 리냐운 그리고 프랑스 순양전함 덩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도 추격대에 합류합니다. 이 3척의 순양전함은 속도 역시 그랍슈페와 맞먹고요. 보유한 공격력은 그랍슈페를 훨씬 초월합니다. 그래서 순양전함들이 그랍슈페를 좀 조기에 찾아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랬다면은 그랍슈페가 끼쳤던 피해를 많이 줄일 수도 있었고 조기에 그랍슈페를 잡아낼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여기에 영국 항공모함 아크로얄이 60척의 함재기를 보유하고 추격대에 포함되어 하지만 이 배들 모두 그랍슈페를 찾아내는 데는 실패합니다. 얘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영국 해군 함정들이 총 동원되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22척의 해군 함정이 그랍슈페를 찾아 지구를 헤매다니고 있었지만 얘네 대부분은 그랍슈페 그림자도 보질 못하고요. 결국 마지막에 그랍슈페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순양함 3척이었다. 그래서 엑세터, AJX, 아킬레스 이렇게 3척의 이름은 저희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격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편에 설명했던 그라슈페의 함장 랑스도르프 제독이 있죠. 랑스도르프 제독은 자기를 쫓아다니는 영국 해군 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 있던 해전지휘부에서 꾸준히 영국 함정들의 위치를 랑스도르프한테 보내줬어요. 또한 그라슈페에 있던 무선 감청반이 영국 함정들이 대충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라슈페는 자기를 쫓아오는 추격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적지를 계속할 수 있었죠. 반면 영국 해군은 당최 그라슈페가 어디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깜깜한 밤중에 등불 하나 없이 찾아다니는 그런 꼴이었어요. 그라슈페가 나타나서 영국 상선을 납포하겠죠? 그러면 긴급 신호를 받고 영국 순양함들이 그 자리로 뛰어갈 겁니다. 하지만 도착해보고 나면 그라슈페는 이미 배를 침몰시키고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라슈페가 항구에 들르지도 않습니다. 해상급유를 받으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목격담도 없고 얘가 어디 들렀는지 그런 정보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귀신같이 유령같이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처럼 그라슈페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던 거죠. 예컨대 저희 주인공들인 영국의 사우스 아메리카 디비전의 순양함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당시에 남아메리카 동부해안 전체를 순찰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라슈페가 어디 있는지를 도통 모르니까 언제 나타날지, 그러니까 상시로 매우 넓은 지역을 순찰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브라질 페르남부쿠에서 포클랜드 제도에 있는 해군기지까지 무려 5,000km에 달하는 남아메리카 동부해안 전체를 오고 가면서 영국 해군이 그라슈페를 찾아다녔다는 거죠. 대단하죠. 이런 순찰을 했다는 게. 근데 대단한 만큼 얼마나 영국 해군이 깜깜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이 세 개 국가는 모두 중립국이었거든요. 따라서 영국 해군 함정이 이 국가들 항구를 이용하는 데 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영국 해군 함정은 세 달에 한 번만 이 국가 항구를 들를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제약 때문에 남아메리카에 있던 영국 해군 전력은 크게 분산될 수밖에 없었죠.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라슈페를 찾아 했고 당초에 배정됐던 함정 수도 적었으니까요. 예컨대 9월 중순에 중순양함 캠버랜드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 가 있었습니다. 경순양함 에이젝스는 포클랜드의 영국 해군 기지에 있었고요. 중순양함 엑세터와 구축함 두 척은 리버 플레이트에 있었고 경순양함 아킬레스는 남아메리카 서쪽 해안,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력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그라슈페를 찾아낸다 한들 이걸 잡을 수 있느냐가 의문이죠.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에 있던 영국 해군 기지는 쓸만한 전력이 경순양함 넵튠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 척으로는 그라슈페를 파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국 해군은 급하게 중순양함 석세스와 슈럽샤이어를 증파해줍니다. 이 배들 한 척은 지중해에서 독일, 이탈리아와 대치하다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간 것이고요. 다른 한 척은 동방에서 일본과 대치하다 아프리카까지 보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런 식으로 배를 빼내서 그라슈페 추격전에 투입했다는 얘기죠. 함정들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말까지 영국, 프랑스 해군은 도합 8개의 추격대를 구성해서 그라슈페를 쫓게 됩니다. 여기에는 영국 항공모함 아크로의 헬메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프랑스 순양전함 2척과 영국 순양전함 1척, 그리고 각종 함정들 22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많은 배들은 각자 담당할 구역을 할당받는데요. 이들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제 리버 플레이트 해전을 치르게 되는 추격대죠. 지폴스 추격대 소속의 순양함 4척이 기다란 남아메리카 해안을 모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된 사람이 바로 영국의 헨리 하워드 해군 준장입니다. 이 사람이 Gforce, 즉 하워드 전대라고 불리던 사우스 아메리칸 디비전의 순양함들을 지휘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그라슈페를 따라잡아서 리버 플레이트 해전을 벌이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제독, 이 사람이야말로 그라슈페의 추격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장본인이거든요. 오늘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좋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15살의 어린 나이에 처음 영국 해군 학교에 들어가고요. 그 뒤 1906년에 수석으로 졸업한 뛰어난 인재죠. 이 사람 어뢰전이 주 전공이기도 하고요. 해군 장교로 임관된 뒤에는 현장에서 배를 타면서 그 실력을 쌓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어뢰 전문 장교로 장갑순양함 그리고 전함 등에서 복무했고요. 이후에 전간기 동안에도 훌륭한 커리어를 쌓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3년 전인 1936년에 하워드가 해군 준장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될 영국 왕립해군 사우스 아메리칸 디비전을 지휘하게
되고요. 이 사람의 경우 뛰어난 해군 제독으로서 그 자질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또한 해군 전략에 있어서도 전문가였습니다. 사전 대비와 훈련 등에 있어서도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도 열심히 병사들 훈련시키고 자기 자신도 공부하는데 매진했었습니다. 특히나 그랍슈페 같은 독일 장갑함 상대하는 여러 전술을 직접 만들고 이를 연습하기까지 했어요.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직전까지도 장갑함을 제외하면 사실 독일 해군한테는 이렇다 할 영국한테 도전할 함정이 없었기 때문에 만일 전쟁이 터진다면은 장갑함을 적극 투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함 상대하는 연습을 하로드 제독이 열심히 해뒀습니다. 이 사람 두뇌 회전도 빠르고 똑똑해요. 영국 해군에 있던 그 수많은 제독들 중에서 그랍슈페가 다음에 어디에 나타날지 제대로 맞췄던 사람은 하로드 제독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랍슈페를 지휘하는 랑스도르프 제독을 앞서갔던 유일한 영국 해군 제독이었다.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휘하게 된 South American Division은 본인 이름을 따서 하로드 전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하로드 전대 임무가 막중했고 부담이 컸습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던 중순양함 캄버랜드, 엑세터, 그리고 경순양함 에이젝스, 아킬레스 4척만으로 길이만 해도 5,000km가 넘는 남아메리카 해안을 다 방어해야 했어요. 그 넓은 남서대서양 그리고 남아메리카 해안에서 그랍슈페를 찾아내야 했던 겁니다. 그 임무를 맡았던 것이 바로 하로드 제독이었다. 기억해 주세요. 자, 1939년 12월 2일과 3일에 그랍슈페는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서 영국 상선 2척을 침몰시킵니다. 자, 해적선한테 영국 상선이 당했다는 소식은 저 멀리 남아메리카에 있던 하로드 제독한테도 들려오죠. 여기서 하로드 제독은 그랍슈페가 영국 추격대를 피해서 다시 남아메리카로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당시 그랍슈페의 함장 랑스도르프 제독은 케이프타운과 프리타운에서 오는 영국 추격대를 피해서 남아메리카로 올 계획을 세워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로드 제독이 제대로 짚었던 거죠. 문제는 과연 그랍슈페가 어디로 올 거냐는 겁니다. 아니, 남아메리카가 오죽 넓냔 말이에요. 지금 5,000km에 달하는 남아메리카 동쪽 해안 어딘가에 지금 그랍슈페가 나타날 건데 이걸 찾아야 했던 겁니다. 당시 하로드 제독은 경순양함 에이젝스에 타고 있었는데 이제 에이젝스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하로드 제독이 한참을 고민합니다. 해군 기지가 있던 포클랜드 제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수도가 위치한 리버 플레이트, 이렇게 세 곳이 가장 유력한 그랍슈페가 나타날 장소였습니다. 하로드 제독은 그랍슈페가 마지막 목격되었던 서아프리카 바다에서 얘가 한 시속 27km로 남아메리카로 올 거라고 예상해요. 그래서 12월 12일에 리오데자네이루 그리고 12월 13일쯤에 리버 플레이트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두 곳 중 어디를 치느냐, 이것이 하로드 제독의 고민이었습니다. 마침내 12월 3일 하로드 제독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함대를 이끌고 리버 플레이트로 가겠다는 거죠. 리버 플레이트, 스페인식으로는 라플라타강, 이 강과 인근 바다는 수많은 상선이 오고 가는 해상 무역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내야 하고 그랍슈페가 여기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하로드는 포클랜드 섬에 머물고 있던 중수양함 엑세터와 리우데자네이루 인근에 있던 경순양함 아킬레스한테 곧장 리버 플레이트로 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경순양함 에이젝스를 이끌고 리버 플레이트로 가겠다고 해요. 반면 중수양함 캄버랜드는 연료가 떨어져서 포클랜드 섬에 있는 해군기지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작전에 합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12월 12일까지 중수양함 엑세터, 경수양함 에이젝스와 아킬레스 세 척이 리버 플레이트에 모이게 돼요. 자, 하로드 제독은 지금 그랍슈페가 여기로 올 거라는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을 한 거예요. 독일 해적선이라면 여기로 당연히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리버 플레이트로 온 거죠. 만약 그랍슈페가 오지 않는다면 다른 해역으로 간다? 그러면은 하로드 제독 그리고 영국 해군 허탕친 거죠. 하지만 하로드 제독은 제법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독일의 랑스도르프 제독이다, 그렇다면 나라면 반드시 일로 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12월 12일에 집결한 자기 함대한테 하로드 제독은 작전 내용을 하더랍니다. 하로드 제독은 자기 함대를 둘로 나눌 계획이었는데요. 중순양함 엑세터가 적을 공격하는 동안 경순양함 에이젝스와 아킬레스는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한다는 작전입니다. 이 전술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편에 있는 함정이 발사한 포탄이 어디 떨어지는지를 보고 이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명중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경순양함 에이젝스와 아킬레스 두 척은 무선을 통해서 동시에 사격을 할 것이고 같은 방향 같은 각도로 포탄을 발사할 것입니다. 한 번에 최대한의 피해를
한 번에 최대의 피해를 상대 함정한테 줄 수 있는 것이죠. 보통 공격해오는 적 구축함을 상대할 때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 할로드 제독은 이렇게 함으로써 장갑함한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2월 12일 밤에 그렇게 명령을 하달하고요. 할우드 제독은 몇 번이나 지도를 보면서 계산을 다시 해봅니다. 만약에 할우드 제독 본인의 계산이 맞다면 바로 다음날 아침에 독일 장갑함이 리버 플레이트에 나타날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 계산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같은 시각 그라프슈페를 지휘하는 랑스도르프 제독 역시 리버 플레이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랑스도르프 제독은 여기서 마지막 한탕을 하고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상선을 납포하고서 독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라슈페는 그동안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했죠. 그리고 수많은 영국 추격자를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이어서 남아메리카에서 마지막 한탕으로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12월 13일에 그라프슈페는 리버 플레이트에 도착해요. 그래서 영국 할로드 제독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죠. 기다리고 있던 영국 해군과 적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독일 장갑함 그라프슈페가 여기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결이 지금부터 펼쳐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리버 플레이트 해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리버 플레이트 해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리버 플레이트가 대체 어디 있는지를 좀 가볍게 봐야 됩니다. 리버 플레이트는 스페인식으로 라플라타 강이라고 하죠. 라플라타 강이라는 이름으로 저희한테도 잘 알려져 있고요. 오늘날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의 국경선을 이루고 있는 큰 강입니다. 또한 우루과이에서도 몬테비데오와 아르헨티나에서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동시에 위치해 있는 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강에서 인근 바다까지 이루어지는 그 통상 규모가 정말 컸죠. 수많은 상선이 여기를 오고 갔고요. 그라프슈페 같은 해적선 입장에서는 물반 고기반인 그런 바다였습니다. 강이기도 하고, 네, 바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잘 알려진 스페인식 이름인 라플라타 강 이 이름을 쓰지 않고요. 저희가 리버 플레이트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1939년 12월에 그라슈페와 영국 추격대가 벌였던 해전이 리버 플레이트라는 그 영문 이름으로 저희한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 플레이트 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Battle of River Plate라고 영문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플라타강 해전이라고 검색하면은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더 잘 알려진 리버 플레이트 해전, 그래서 리버 플레이트라는 이름을 지금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 플레이트가 어딘지 혼동하실 수 있기에 라플라타 강이라는 이름과 같은 지명이다 라고 밝히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1939년 12월 13일) 오전 5시 56분에 영국 순양함들의 견시들 그리고 그라슈페의 견시들 모두 상대배를 찾기 위해서 마스트 높은 곳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할로드 제독이 지휘하는 순양함들은 우루과이로부터 288km 떨어진 해상에 있었어요. 세 척 모두 북동쪽 방향으로 시속 26km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선두에 할로드 제독이 타고 있는 경순양함 에이젝스가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 경순양함 아킬레스, 중순양함 엑세터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양쪽 세력 중에서 상대를 먼저 발견했던 건 장갑함 그라프슈페 쪽이었어요. 그라프슈페는 지금 영국 해군 함정이 설마 자기들이 나타날 걸 알고 여기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대신에 새로운 먹잇감이 어디 있을까 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라프슈페의 견시가 오전 5시 56분에 저 멀리에서 돛대 2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를 랑스도르프 제독한테 곧장 보고해요. 랑스도르프 제독은 주변에 새로운 배가 나타났지만 좀 더 확실한 정보가 들어올 때까지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가기로 합니다. 그라슈페의 상부 구조물이 조금 더 영국 순양함들보다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슈페의 견시가 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지난 오전 6시에 견시들이 상대편 배가 군함이 확실하다고 보고해 옵니다. 동시에 세 번째 배도 견시들이 발견해 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영국 함대 가장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중순양함 엑세터를 발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처음에 견시들은 저 멀리 있는 함정들이 구축함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배들이 가까워지자 세 척 모두 순양함인 것이 확실해집니다. 자, 그동안 그라슈페는 영국 해군을 피해서 잘 달아났고 도망 다녔지만 마침내 따라잡히고 만 것이죠. 그 사실에서부터 이미 랑스도르프 제독과 그라슈페의 그 지휘부는 패배한 겁니다. 절대 영국 해군과 마주치는 일이 없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만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선택지가 몇 개 없죠. 자, 랑스도르프 제독은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 멀리 나타난 미지의 순양함들을 상대로 싸울 것인지 아니면 달아날 것인지 결정해야 해요. 남아메리카 남대서양에 나타난 배들이 독일 배들일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친구는 아닐 거고요. 얘네랑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해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애시당초 그라슈페가 맡았던 임무는 상성 파괴, 그러니까 통상 파괴 작전이라는 거죠. 상선만 골라서 파괴하고 적함과의 교전은 최대한 피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랑스드로프 제독이 본래 받은 명령에 따르면 이 순간에 그라슈페가 재빨리 달아나야 했습니다. 아직 영국 순양함들이 그라슈페를 발견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달아나려면 바로 이때 달아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전투를 하지 않고 벗어났다면은 그라슈페의 운명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랑스도르프 제독이 고민하는 사이 1분마다 영국 순양함들과 그라슈페의 거리가 1.6km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랑스도르프 제독이 달아나지 않고 싸우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등 돌려서 달아나 봤자 영국 순양함들과 그라슈페 이 둘이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쫓고 추격전을 벌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영국 순양함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라슈페를 시야에 두고 계속 뒤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영국한테 우위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랑스도르프는 이럴 바에야 그냥 시원하게 전투를 한번 벌이는 게 낫겠다고 판단합니다. 랑스도르프의 생각은 간단했는데요. 일단 영국 중순양함을 박살내 놓으면은 다른 두 척의 경순양함은 달아날 것이라는 거였죠. 일단 그라슈페가 갖고 있던 11인치 함포는 지금 보이는 영국 순양함들보다 파괴력도 강했고 사거리도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전에서만큼은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편 세 척의 영국 순양함들 견시도 6시 10분에 그라슈페의 굴뚝이 뿜는 연기를 발견해요. 6시 10분에 에이젝스가 그리고 6시 11분에 아킬레스가 그라슈페의 매연을 봅니다. 3분 뒤 6시 14분에 가장 뒤에서 따라오던 중순양함 엑세터의 견시도 그라슈페의 매연을 발견하고요. 할버드 제독은 급히 함교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곧장 중순양함 엑세터한테 너가 앞에 가서 상대 함정을 자세히 파악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중순양함 엑세터가 자현으로 돌아서 저 멀리 있는 미지의 배를 향해서 달려가 봅니다. 마침내 오전 6시 16분에 중순양함 엑세터가 상대 배가 독일 퍼켓 배럴십 장갑함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해와요. 이로써 할버드 제독의 판단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12월 13일 그것도 오전에 리버 플레이트에 독일 장갑함 그라슈페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빙고 대박을 맞춘 겁니다. 영국 제독들 모두가 자기들이 독일의 강력한 장갑함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죠. 그리고 그 깨달으면서 2분이 지난 6시 18분에 그라슈페가 먼저 포문을 열면서 리버 플레이트를 시작합니다. 17.4km 떨어진 곳에서 그라슈페가 11인치 주포 6개를 동시에 발사하고요. 포화 소리가 들리고 35초 뒤 도갑 1.8kg의 포탄 6발이 중순양함 엑스터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명중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맞은 건데요. 이 시점에 그라슈페의 포수들은 이미 조준을 다시 하고 발사 준비를 맞춰놓은 상황이었어요. 한편 포탄이 떨어지기 몇 초 전에 중수양함 엑세터는 공격받고 있다는 무전을 급히 에이젝스에 보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보낼 필요도 없었죠. 왜냐하면 뒤에 따라오고 있던 경순양함 에이젝스와 아킬레스에서도 그라슈페가 발사하는 걸 봤거든요. 영국 순양함 세 척 모두 곧장 전투태세에 들어갑니다. 영국 포수들도 거리 계산을 하고 접근해오는 그라슈페를 공격할 준비에 들어가요. 오전 6시 20분 할버드 제독은 경순양함 에이젝스 아킬레스한테 속도를 시속 40km까지 올리고 고장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그 시각 중순양함 엑세터는 첫 번째 일제 사격을 그라슈페한테 이미 가했어요. 그래서 16.6km 거리를 두고 엑세터의 8인치 주포 4개가 불을 뿜습니다. 다만 모두 빗나가요. 2분 뒤에는 경순양함 아킬레스도 8문의 6인치 주포로 일제 사격을 합니다. 1분 뒤 경순양함 에이젝스도 그라슈페를 향해 발포를 시작하고요. 자, 그래서 양쪽 모두 비오듯이 서로한테 포탄을 쏟아 부으면서 리플레이트 해전이 시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러는 동시에 그라슈페의 포탄이 먼저 거리를 좁혀옵니다. 그라슈페의 두 번째 일제 사격은 엑세터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고요. 이어서 떨어진 세 번째 일제 사격에서 엑세터는 우연에 지근탄 한 발을 맞습니다. 이 첫 번째 피해로 엑세터 우연에서 어뢰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던 승무원 몇 명이 전사하고요. 또한 배에 실려있던 슈퍼마린 월러스 수상 정찰기가 파괴됩니다. 경순양함 에이젝스에 타고 있던 할버드 제독한테도 엑세터가 공격받는 게 보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 할버드 제독은 계획대로라면은 자기 함대를 둘러 나눠서 그라슈페의 공격을 분산시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라슈페가 포격을 엑세터한테 집중하면서 할버드 제독의 당초에 세웠던 작전이 빛을 잃었습니다. 한편 중순양함 엑세터도 질세랴 응사하고요. 엑세터의 세 번째 일제 사격도 마침내 그라슈페 주변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일제 사격에서 엑세터도 마침내 그라슈페 명중탄을 맞추고요. 엑세터에 타고 있던 해병들이 폭발을 목격합니다. 아침 6시 24분에 엑세터의 8인치 포탄 한 발이 그라슈페의 선체 중앙부 굴뚝 바로 아래를 맞추고요. 이 자리에 있던 대공포가 박살나고 대공포를 작동하던 병사들이 대부분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해가 끝나지 않아요. 자, 그라슈페는 무게를 가볍게 유지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방어력이 약했다고 저번 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라슈페의 얇은 장갑을 엑세터의 8인치 포탄이 그대로 통과해서 두 개 갑판을 관통하고 선내에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배의 서치라이트 통제실을 파괴해요. 동시에 한 발의 지근탄으로 인해서 배 제일 앞부분과 일본 포탑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피해만으로 그라슈페의 약점이 드러난 건데 바로 방어력이 약하고 장갑이 얇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그라슈페의 포병 장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일단 안턴 포탑이라고 하는 그라슈페의 가장 중요한 정면 주포탑이 오작동을 일으킨 거죠. 물론 이 문제는 병사들이 달려들어서 2분 안에 고쳐서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2분씩이나 그라슈페의 주포탑 2개 중에서 1개가 작동을 안 한 겁니다. 따라서 아침 6시 23분 무렵 그라슈페는 해전이 시작하고 겨우 5번의 일제 사격만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중순양함 엑세터보다 적은 수의 일제 사격을 했던 거니까 지휘하고 있던 랑스도르프 제독은 좀 많이 답답했겠죠. 하지만 6시 25분에 가해진 일제 사격에서 11인치 포탄 2발이 영국 중순양함 엑세터에 명중합니다. 한 발은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엑세터를 그대로 관통해서 바다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엑세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는데 두 번째 떨어진 포탄이 엑세터의 2번 포탄에 명중하면서 포탑이 박살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또 이 폭발로 날아온 파편이 엑세터의 지휘부가 있던 함교를 덮치거든요. 이 피해로 엑세터의 선장과 2명의 장교를 제외하고 함교에 있던 모든 인원이 전사하게 됩니다. 또 함교가 박살났는데 이제 운전도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비상시에 배를 조타할 수 있는 장소에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after steering position이라고 하는 즉 두 번째 지휘실이 있기는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라슈페의 포탄이 엑세터에 명중하면서 배 내의 통신망이 죄다 끊긴 거죠. 게다가 배의 조타기가 고장나서 배가 우현으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급히 해결해야 했고 배를 다시 컨트롤해야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엑세터에 남아있는 주포탑 2개를 이용해서 영국 해군은 맹렬히 그라슈페를 향해 반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공격이 모두 비껴가요. 반면 그라슈페가 발사한 포탄은 계속해서 엑세터에 날아들어옵니다. 6시 28분에 2발의 포탄이 엑세터에 추가로 명중하고요. 한 발이 배 앞부분 선원선실에 명중하고 엑세터의 닻을 파괴합니다. 엑세터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고요. 보수반이 급히 투입돼서 침수를 막아야 했어요. 배 역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고요. 갑판 밑에서 두 군데나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배 주변에 떨어지는 지근탄 역시나 파편을 흩뿌리면서 갑판에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었고요. 그나마 엑세터한테 다행이었던 건 그라슈페가 철갑탄이 아니라 고폭탄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폭탄을 썼기 때문에 파편이 많이 날리고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을지언정 엑세터가 침몰하진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리버 플레이트 해전이 끝나고 나서 그라슈페의 포병 장교는 내가 철갑탄을 썼었더라면 엑세터를 격침시킬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많이 아쉬워합니다. 단 5분 사이에 이렇게 벌어진 해전에서 그라슈페는 모든 포탄을 엑세터에 집중시켰죠. 영국 중순양함 엑세터는 비록 침몰하진 않았지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순양함 AGX 위에서 이 모습을 보던 할워드 제독은 그라슈페의 화력을 분산시키려던 자기 작전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죠. 그라슈페는 경순양함 AGX와 아킬레스는 가볍게 무시하고 엑세터만 집중 공격으로 두들겼습니다. 그라슈페를 지휘하는 랑스도르프 제독은 엑세터만 잡으면 영국 함대가 알아서 달아날 거라고 생각했고 모든 화력을 엑세터에 집중시켰어요. 처음 해전이 시작하고 몇 분 동안 경순양함 AGX와 아킬레스는 북동쪽 방향으로 시속 46km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6km 거리에 있던 그라슈페와 항로가 겹치는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6시 22분에 그라슈페가 좌연으로 선회하면서 엑세터 뿐만 아니라 경순양함 AGX, 아킬레스를 공격하기 좋은 위치로 이동합니다. 할워드 제독은 AGX, 아킬레스 두 척 모두 그라슈페를 따라서 좌연으로 선회하라고 해요. 그라슈페의 움직임을 따라서 흉내내고 있던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라슈페의 공격을 좀 자기 쪽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라슈페가 모든 공격을 중순양함 엑세터 한 척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할워드 제독은 그라슈페와 거리를 좁혀서 좀 더 공격하기 좋은 위치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6시 25분에 그라슈페는 오른쪽으로 크게 방향을 한 번 더 꺾는데요. 그러는 동안에도 계속 엑세터만을 공격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해전에서 지금 서로 상대배를 공격하기 좋은 포지션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배가 몇 분 뒤에 어느 위치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자기도 그에 맞춰서 방향을 움직이고 바꾸는 그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해전에서 굉장히 중요했고요. 자, 상대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함포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등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시 28분에 랑스도르프 제독은 이쯤 하면 중순영화 한점 끝장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라슈페의 11인치 주포를 엑세터 뒤에 있던 경순영화 에이젝스 아킬레스한테 조준하라고 합니다. 에이젝스에 타고 있던 할로드 제독도 그라슈페의 주포탑이 이제는 자기를 겨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아직은 할로드 제독이 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에이젝스가 갖고 있던 6인치 포는 그라슈페의 11인치 포보다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좀 더 붙지 않으면 경순영함 가지고는 그라슈페한테 피해를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 그라슈페가 갖고 있던 11인치 포탄이라면 경순영함 AGX의 상부 구조물과 그 부포들을 한방에 찢어 놓을 수 있었고요. 6시 25분부터 그라슈페는 AGX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분 동안 3발의 지근탄이 AGX 주변에 떨어지고요. 파편으로 AGX에서도 사상자가 나오게 되어요. 하지만 그라슈페나 영국 경순영함 두 쪽이나 거리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과 몇 분 만에 양쪽 거리가 11.7km까지 좁혀집니다. 이러면서 경순영함 AGX 아킬레스의 6인치 주포도 마침내 그라슈페를 공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경순영함 두 척도 그라슈페한테 발포를 시작하면서 네 척 모두 치열한 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순영함 AGX 아킬레스의 포병 장교들은 무선 연락을 통해서 이 두 배에 있는 16개의 6인치 주포를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16개의 포가 동시에 사격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화력이 강했었죠. 오전 6시 32분에 공격을 받고 있던 AGX는 잠시 방향을 바꾸면서 지그재그로 그라슈페의 포탄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경순영함 AGX가 그라슈페의 포탄을 전부 받아내면서 그라슈페의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얘한테서 10km쯤 떨어진 곳에 있던 중순영함 엑세터는 잠시 한숨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를 틈타서 엑세터는 어뢰 3발을 그라슈페한테 발사해 보는데요. 이 어뢰는 아쉽게도 다 빗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전이 점점 열을 띄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6시 36분에 갑자기 그라슈페가 등을 돌려서 달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막까지 치면서 잽싸게 등을 돌립니다. 할로드 제독을 포함한 모든 영국 장병들이 독일인들이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가는 건가 라면서 의아해합니다. 잘 싸우다 갑자기 왜 도망가지? 이러던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요. 하지만 실제로 랑스도르프 제독은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잠깐 방향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랑스도르프 제독이 잘 보니까 이대로 그라슈페가 계속 전진하고 경순영함 AGX와 아킬레스가 움직이다가는 몇 분 안 지나서 AGX와 아킬레스가 그라슈페를 상대로 T자형 기동을 완성할 거란 말이에요. 이 T자형 기동은 러일 전쟁 스시마 해전 때 일본 연합함대가 러시아 함대를 상대로 썼던 걸로 정말 유명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 편배들은 측면에 있는 모든 함포를 적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반면 적은 정면에 있는 함포 한 개만 쓸 수 있게끔 기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AGX와 아킬레스가 그라슈페를 상대로 T자형 기동을 달성한다면은 AGX, 아킬레스는 16개의 주포 모두를 그라슈페를 향해 발사할 수 있는 반면 그라슈페는 정면 주포탑에 있는 포 3개만을 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랑스도르프 제독은 재빨리 연막을 치면서 방향을 틀어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좌현으로 115도 회전을 한 뒤에 중순영함 엑세터를 끝장낼 공격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6시 36분에 영국 경순영함 AGX가 Barry C. Fox 수상 정찰기 한 대를 발진시킵니다. 이 정찰기가 가서 사거리, 적함의 위치 등등 대포 발사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로 해요. 이 정찰기가 발진하는 그 순간에도 AGX의 주포탑이 12초에 한 번씩 발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찰기가 날아오를 때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포를 쏠 때의 충격으로 정찰기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실력으로 정찰기가 발진하는 데 성공하고요. 그라슈페 가까이 가서 자기들이 상대 배한테 얼마나 피해를 입혔나 보러 가봅니다. 물론 그라슈페의 대공포 사격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날아가야 했어요. 여기서 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정찰기에서 보고한 내용이 무전주파수 혼란으로 인해서 AGX에 바로바로 전달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이 정찰 내용으로 그라슈페의 위치와 항로를 제대로 파악하고 난 뒤로 영국 순양함들의 조준력이 많이 향상되었죠. 하지만 6시 40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경순양함 아킬레스의 무전장치가 파괴됩니다. 이로써 AGX의 포수들한테 아킬레스에서 연락을 할 수 없게 되고 정찰기의 보고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얘네가 계속 아까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일제사격을 했다고 했죠. 이렇다 보니까 잠깐 사이 생긴 혼란으로 영국 순양함들이 정밀한 공격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영국 순양함 병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6시 55분 무렵부터 정찰기의 보고를 토대로 정확한 사격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는 동안 그랍시페의 6인치 부포들이 경순양함 AJX와 아킬레스를 집중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명중력이 그닥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6시 37분에 6인치 포탄들이 AJX와 아킬레스 주변에 매우 가깝게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지근탄이 함정들의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6시 40분에 경순양함 아킬레스의 명중탄이 떨어지고 배 상부 구조물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Director Control Tower에 있던 배의 선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부상을 입게 되고요. 지휘 통제실 같은 느낌이네요. 번역을 하자면 말입니다. 또 만약에 AJX 아킬레스의 공격이 이때 계속 이루어졌다면은 두 배 모두 정말 큰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아마 침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랑스도르프 제독은 그랍시페가 선회를 마친 뒤에 다시 한번 공격을 할 때 이번에 중순양함 엑세터에 또 공격을 하거든요. 이러면서 경순양함 두 척이 잠깐 그랍시페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6시 36분에 그랍시페는 경순양함 AJX 아킬레스로부터 멀어지고 엑세터에 다시 공격을 해요. 할버드 제독은 AJX 아킬레스의 속도를 시속 51km까지 최대한 올리고 빨리 그랍시페한테 달라붙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는 동안 중순양함 엑세터는 남아있는 두 개의 포탑으로 그랍시페한테 반격을 합니다. 동시에 어뢰 공격을 한 번 더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고요. 6시 38분에 엑세터의 8인치 포탄 두 발이 그랍시페에 명중합니다. 그랍시페의 상부 구조물에 포탄이 명중하고요. 파편을 사방으로 흩뿌려요. 랑스도르프 제독도 파편을 맞아서 어깨에 부상을 당합니다. 두 번째 포탄은 배의 장갑을 뚫고 선 내에서 폭발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엑세터의 8인치 포탄을 막아내기엔 그랍시페의 장갑이 너무 얇았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엑세터와 그랍시페는 서로 9.9km 거리를 두고 공격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랍시페의 두 번째 일제 사격에서 엑세터의 정면에 있는 A 포탑에 포탄이 명중합니다. 그래서 포탑이 파괴되는데요. 이로써 중순양함 엑세터는 배에 있는 포탑 중에서 한 개의 주포탑만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엑세터가 그랍시페를 상대로 이길 가능성은 없죠. 엑세터는 그랍시페한테 떨어지면서 어뢰 세 발을 발사해 보지만 이건 모두 빗나갑니다. 반면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두 발의 11인치 포탄이 또 엑세터에 명중하고요. 이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배의 탄약고 근처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이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반이 뛰어다니면서 부상자들을 치우고 길을 내고 화재를 진압하고 또 다른 병사들 모두도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엑세터는 사격 통제 시스템도 고장났고요. 주포탑 3개 중에서 2개가 파괴되어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배의 회전 나침판도 고장나는 바람에 호주머니에 있던 작은 나침판에 의존해서 배를 조종해야 했고요. 아직 그랍시페한테 반격하고는 있었지만 엑세터가 입은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이렇다 보니 6시 46분에 중순양함 엑세터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랍시페로부터 멀어져요. 일단 살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엑세터가 달아난 동안 거의 모든 선원들이 달라붙어서 배를 살리려고 합니다. 보수만뿐만 아니라 부포탑에 있던 선원들, 고장난 주포탑 선원들 등등 모두가 달려들어서 불과 싸우고요. 만일 그 상황에서 그랍시페의 11인치 포탄이 한 두 발 정도만 더 명중했다. 그렇다면 아마 엑세터는 그날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적적이게도 더 이상의 포탄이 날아들질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랍시페가 지금 1대1로 영국 중순양함 엑세터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랑스도르프 제독이 보니까 경순양함 AJX 아킬레스가 또 한 번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 위협적인 기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랑스도르프 제독은 또 한 번 연막을 치고 경순양함들을 공격하기 위해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AJX 아킬레스는 15.3km 거리에서 주포 16문과 부포를 모두 동원해서 그랍시페한테 공격을 퍼붓고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그랍시페 역시 얘네를 상대하기 위해 엑세터에게 하던 공격을 중단하고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랍시페의 선장이 조금 더 호전적인 사람이었다면은 AJX와 아킬레스한테 붙어서 한 번 더 큰 전투를 치렀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전투를 벌인다면은 거리를 9km 내로 좁혀서 해전을 벌여야 한다는 뜻인데요. 자, 이러면은 상대의 어뢰 위협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척의 경순양함을 상대로 그랍시페 혼자서 근거리에서 거리를 좁혀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랍시페도 지금 해전을 치르면서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오전 7시 시점에 그랍시페는 최소 3발의 8인치 포탄을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죠. 이렇다 보니까 랑스도르프 제독은 일단은 이 정도 하면 됐으니까 거리를 조금 벌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빠져서 우루과이 해변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한편 영국 측 피해를 그 시점에 종합해보자면 중수량한 엑세터는 전투에 더 이상 참가할 수 없을 만큼 피해가 심했습니다. 아직도 배에 화재가 발생이 있었고요. 650톤의 물이 지금 배에 들어차 있었습니다. 우현으로 10도 정도 배가 기울어 있었고요. 배는 한 개의 주포탄만 작동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경수량함 AJX 아킬레스는 피해가 경미했어요. 얘네는 그라시페로부터 15km 서쪽에 떨어져 있었고 두 척 모두 그라시페한테 그때까지도 포를 쏘고 있었지만 그라시페의 연막 때문에 제대로 된 조준이 어려웠습니다. 그라시페의 주포는 아직도 엑세터를 향해 발포 중이었고요. 6인치 부포를 이용해서 AJX와 아킬레스를 견제하던 중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그라시페는 좌현으로 돌아서 엑세터를 끝장낼 수도 있었고 우현으로 돌아서 경순양한 AJX, 아킬레스와 한판 승부를 보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냥 그대로 대서양으로 달아나려 할 수도 있었죠. 영국의 경우 지원이 도착하려면 최소 하루는 걸렸기 때문에 적어도 24시간 정도는 계속 그라시페의 뒤를 쫓아야만 했습니다. 자, 7시 2분 그라시페의 후면 주포탑이 AJX를 향해 공격을 시작하고요. 7시 9분에는 그라시페를 공격할 만큼 거리를 좁힌 AJX와 아킬레스 모두 정면에 6인치 주포탑을 이용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쫓기면서 지그재그로 포탄을 피하면서 어지러운 난투극을 벌이게 되어 이런 전투가 몇 분간 지속됩니다. 추격전이 지속되는 동안 양쪽의 거리도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7시 20분에 그라시페와 경순양함 AJX 아킬레스의 거리는 9.6km까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AJX에 타고 있던 할우드 제독이 자기가 가진 6인치 주포로 그라시페한테 피해를 주려면은 거리를 좀 더 좁혀야 했어요. 반면 7시 21분에 그라시페는 G7 어뢰 한 발을 영국 순양함들을 향해 발사해 봅니다. 이게 원래는 4발을 발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미갑판에 6인치 포탄이 맞은 피해 때문에 갖고 있던 어뢰를 다 발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사 장치가 고장나서 그랬어요. 이 어뢰는 비껴가고요. 어뢰를 발사하고 몇 초 뒤에 그라시페는 우현으로 돌면서 11인치 주포 6개를 모두 AJX와 아킬레스에 조준하고 발사합니다. 그래서 양쪽 간 거리가 9km까지 좁혀진 상황에서 그라시페가 다시 한번 일제 사격을 시작해요. 7시 25분에 경순양함 AJX의 명중탄이 떨어집니다. 이 피해로 AJX의 주포탑 2개가 작동을 멈추고요. 이로써 AJX가 쓸 수 있는 6인치 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영국 해군이 포기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AJX는 질세랴 4발의 어뢰를 그라시페한테 발사하고요. 그러나 영국제 어뢰가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그 할우드 제독이 갖고 있는 경순양함들보다 어뢰 속도가 느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라시페가 또다시 방향을 좌현으로 틀면서 지그재그로 움직여서 어뢰를 모두 피해버립니다. 다만 레벨 플레이트 전투가 끝나고 랑스도르프 제독은 영국 그 순양함이 발사했던 어뢰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아슬아슬하게 그라시페를 비껴갔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 빗나갔다는 사실. 그래서 해전이 진행은 되고 있었지만 양쪽 모두 어뢰로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자, 7시 30분에 그라시페는 또다시 회전하면서 11인치 주포를 모두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주포로 공격하는 동시에 랑스도르프 제독은 우현 튜브에 있는 어뢰를 모두 발사하라고 명령해요. 이 어뢰들은 만일 그대로 날아갔다면 AJX와 아킬레스한테 끔찍한 피해를 줬겠죠. 하지만 사전에 AJX가 띄웠던 정찰기가 있잖아요. 이 정찰기에서 그라시페가 발사한 어뢰들을 보고서는 어뢰가 지금 날아오고 있다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AJX와 아킬레스 모두 급히 방향을 틀어서 어뢰를 피하고요. 그래서 어뢰는 900m 정도 거리에서 비껴갑니다. 이제 달아나는 장갑함 그라시페와 쫓아가는 영국 경순양함 AJX 아킬레스 이 둘의 거리는 8km까지 좁혀졌습니다. 이 거리라면 경순양함 AJX의 6인치 포로도 그라시페의 장갑을 뚫고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양측 모두 해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한 포를 쏘고 있었고요. 영국 경순양함들의 포탄도 그라시페에 몇 발 명중합니다. 7시 34분에 랑스도르프 제독은 또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라시페의 정면 포탑에 한 발의 포탄이 명중했고 후방 포탑에도 2발의 포탄이 명중해요. 그래서 다행히 장갑을 뚫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포탄들이 갑판에 명중하면서 그라시페에도 화재가 발생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AJX에서 보고 있던 할우드 제독도 전투가 지속되면서 그라시페의 피해가 이제 누적되는 것을 확신하죠. 그래서 추격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타있던 경순양함 AJX의 포탄이 20%밖에 안 남아있다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한 그라시페는 지금 리벨 플레이트와 남아메리카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여기는 남의 나라 구역입니다. 특히나 중립국이었던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의 영토예요. 따라서 그라시페와 이 부근에서 전투를 벌인다. 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라슈페가 중립국 영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는 척했다가 영국 순양함 두 척과 정면 대결을 펼쳐서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할워드 제독은 탄약을 아껴야 하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7시 38분에 영국 순양함 두 척한테 발포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남쪽으로 16km 떨어져 있던 중순양함 엑세터 역시 발포를 멈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차면서 하나 남은 주포탑의 전력이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주포탑은 무려 30분이나 그라슈페한테 포격을 하고 있었지만 단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했고요. 고장이 나면서 엑세터는 이제 완전히 전투에서 낙오됩니다. 7시 40분에 엑세터는 방향을 동남쪽으로 바꿔서 아예 그라슈페로부터 멀어지면서 전투에서 이탈해요. 한편 북쪽에 있던 그라슈페와 경순양함 AGX 아킬레스는 아직도 치열하게 해전을 벌이고 있기는 했습니다. 7시 36분 그라슈페의 6인치 부포가 발사한 포탄이 AGX에 명중하면서 배 앞부분 마스트를 날려버리고요. 이 둘 사이 거리가 겨우 7.2km에 불과했지만 그라슈페는 11인치 주포로 더 이상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또다시 연막을 치면서 도주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라슈페는 더 이상 전투를 벌이려 하지 않고 잽싸게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할워드 제독도 추격을 명령하고요. 그래서 양측 모두 누적된 피해가 컸고 포탄도 바닥나고 있었고 특히나 그라슈페가 이 당시에 입었던 피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란스도르프 제독이 더 이상의 전투를 벌이지 않고 거리를 벌리면서 퇴각했던 겁니다. 그날 벌어졌던 레벨 플레이트 해전은 그렇게 아침 8시를 기점으로 끝이 납니다. 란스도르프 제독은 더 이상 해전을 벌이려 하지 않고요. 서쪽을 향해 달아나요. 그 당시 그라슈페는 우루과이 해안에서 동쪽으로 24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란스도르프 제독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드넓은 대서양으로 달아나거나 혹은 레벨 플레이트에 있는 중립국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로 피신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란스도르프는 위험하지만 중립국의 항구로 가는 것을 택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그라슈페가 입었던 피해가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란스도르프 제독은 일단은 어디든 간에 항구로 가서 배를 수리해야만 훗날을 도모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겁니다. 랑스도르프는 510km 떨어진 곳에 있는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로 도주할 생각이었어요. 그라슈페는 전투로 입은 피해로 속도가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속 44km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면은 12시간 반 정도 지나서 몬테비데오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한편 할워드 제독이 이끄는 경순양함 AGX, 아킬레스 두 척은 그라슈페의 사정거리 밖에서 그라슈페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할워드 제독의 경순양함 두 척은 거리를 좁혀서 그라슈페와 또 한 번 해전을 벌이기엔 탄약도 부족했고 입었던 피해도 컸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리를 두고 계속 추격을 벌이기로 한 거죠. 동시에 할워드 제독은 포클랜드 제도의 해군기지에 연락해서 즉시 증원부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트 스탠리 해군기지에 있던 중순양함 컴벌랜드가 곧장 출발해서 리벨 플레이트로 달려와요. 이렇게 벌어진 추격전 동안에는 큰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큰 사건? 아침 10시에 경순양함 아킬레스가 그라슈페의 사정거리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추격을 했던 건데요. 이랬다가 공격 당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포탄이 명중하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약 17km 정도 거리를 두고 쫓고 쫓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리벨 플레이트 해전이 끝난 직후에 그 양쪽 피해를 좀 보겠습니다. 그라슈페는 총 9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어요. 36명이 전사하고 59명의 부상자가 배에 있었습니다. 이 부상자 중 한 명은 배를 지휘하고 있던 랑스도르프 제독 본인이었고요. 반면 할워드 제독의 경순양함들은 피해가 경미했습니다. AGX, 아킬레스 두 척을 합쳐서 11명이 전사했고 5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피해로 그쳤는데요. 그라슈페한테 가장 집중 공격을 받았었던 중순양 엑세터의 피해가 좀 컸습니다. 엑세터에서 56명이 전사하고 56명이 전사하고요. 23명이 부상당합니다. 그 부상자 6명은 포클랜드로 돌아가던 중에 결국 사망하고요. 그래서 그 피해만을 종합해보자면은 사실 이게 정말로 1대3으로 싸운 해전이 맞는가 싶습니다. 보시면은 영국 해군이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있었고 수저도 3척으로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이 좀 유리한 상황에서 벌어졌던 것이 리벨 플레이트 해전인데 그들이 입었던 피해는 독일 장갑한 그라슈페보다 더 컸던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단일 함정의 스펙으로만 보자면은 그라슈페가 훨씬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 중순양 엑세터만 비교해도 그라슈페가 훨씬 강력한 배가 맞습니다. 어쨌든 이날 아침에 벌어졌던 리벨 플레이트 해전을 두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라슈페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정말 잘 싸웠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도 어려웠지만 그라슈페가 잘 싸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그라슈페가 몬테비데오까지 달아나는 과정, 그리고 그걸 쫓는 하르워드 제독의 영국 경수령함들의 이야기를 가볍게 봐야 하는데요. 몇몇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해전이 끝나고 나서 3시간이 지난 오전 11시에 장갑함 그라슈페에서 이제 경수령함 에이젝스한테 연락을 합니다. 뭐 3시간 전까지 서로 죽는다 살린다 싸운 상대니까 무전을 통해서 사이좋은 얘기가 오가진 않았겠죠.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 영국 상선 셰익스피어가 영국 상선 셰익스피어의 구명보트들을 좀 챙기라고 그라슈페가 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선 셰익스피어가 리버 플레이트에서 나와서 그라슈페를 막 지나쳤었거든요. 그래서 그라슈페는 이 상선을 침몰시키지 않습니다. 이미 전투도 다 끝났고 랑스도르프 제독은 아마도 중립국 항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외교 분쟁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얼추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 앞바다에서 상선을 침몰시키는 그런 짓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큰 말썽은 부리지 않고 상선을 그냥 무시해요. 오히려 추격해오던 영국 경수령함 에이젝스한테 연락해서 야 너네 상선 관리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다만 이때 운 좋게 지나칠 수 있었던 셰익스피어는 1년 뒤 지중해에서 이탈리아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또 그 뒤 별다른 큰 사건 없이 하루 종일 독일 장갑함과 영국 경수령함들은 거리를 두고 서로 쫓깁니다. 그날 오후 7시에 그라슈페는 리버 플레이트, 그러니까 라플라타강 어귀에 들어서게 되거든요. 이게 그라슈페가 대양으로 달아날 수 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랑스도르프 제도 이미 우루과이 항구에 들러서 배를 수리할, 그리고 또 부상자들을 케어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달아났어야 한다 아니다를 논하기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랑스도르프 제도 본인이 이때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우루과이로 달아나기로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본국 해전 지휘부한테 랑스도르프 제독이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도에 자신이 정박할 것이다 라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정해진 거죠. 또 이때 경수령함 에이젝스가 너무 그라슈페한테 가깝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라슈페가 또 2번의 일제 사격을 가하고요. 물론 이 공격은 빗나가지만 에이젝스는 다시 거리를 벌리고 멀리서 쫓아옵니다. 이후에도 몇 번 그라슈페가 추격자들한테 공격을 가한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해전을 벌인다기보다는 그라슈페가 야 너 너무 가까이 붙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위협 사격을 한 정도였고요. 에이젝스, 아킬레스 역시 그라슈페가 공격하니까 받아준다라는 느낌으로 몇 번의 사격을 합니다. 이러는 동안 양측 모두 리버 플레이트를 따라서 몬테비데오에 접근하고 있었죠. 이미 우루과이 영토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외교적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그라슈페가 나타난 그 사건 때문에 아마 우루과이 정부에는 초비상이 걸렸을 거고요. 저녁 11시 30분에 랑스도르프 제독은 몬테비데오 항구에 정박해도 좋겠냐는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측은 마지못해 허가해줘요. 아니 어쩌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렇게 저녁 11시 45분에 마침내 그라슈페는 몬테비데오 항구에 닻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배가 1939년 8월 말에 독일에서 출항하고 무려 4달 만에 마침내 육지에 닿게 된 거죠. 경수령 아킬레스와 에이젝스는 중립국 우루과이 항구에 닻을 내린 그라슈페를 무작정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저놈이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라슈페가 달아나지 못하게 주변 바다를 봉쇄하고 리버 플레이트 입구를 막으면서 지원함대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해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독일, 우루과이, 영국 이 세 나라의 외교 전쟁의 차례입니다. Limping into the harbor of Montevideo in Uruguay comes the German pocket battleship Graf Spee to bind the wounds she received in combat. With the crew are captains of British merchant ships sunk in the 4 months of the Spee's career as a sea raider in the South Atlantic. For the German sailors and the Graf Spee's commander, Captain Hans Langsdorff, the first naval battle of the present European war has ended in defeat. In their encounter with 3 British men of war, 60 of the sailors aboard the Spee were wounded. They are being taken to hospitals in Montevideo. But 36 of their comrades rest in simple pine boxes draped with swastikas. A detachment of Marines and seamen land in Montevideo to give their dead the burial of fighting men. The coffins are loaded on trucks while the surviving seamen and Marines go in buses to the cemetery.
Among the mountains of flowers is a wreath from the British sailors against whom they fought. A Uruguayan guard of honor stands at attention among the graves of Germans who died here in days of peace. Hundreds of German citizens attend the ceremonies at the grave, which are directed by the Nazi minister Otto Langmann and members of his staff. The German fighting men came unarmed to pay last tribute to their dead comrades. Captain Langsdorff watches in silence as the boys he once commanded find final peace. 1939년 영국 방송을 가볍게 듣고 오셨습니다. 이 방송에서 몬테비데오에 그라슈페가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영국 순양함 세척과 싸워서 패배해서 장갑한 그라슈페가 몬테비데오에 도착했고 여기 와서 영국 포로들로 다 풀어줬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몬테비데오에서 가졌던 장례식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독일 수병들의 장례식을 여기서 치르게 되는데 한스 란스도르프 제독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떠나간 장병들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장례를 치렀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력한 독일 장갑함 그라슈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리벨 플레이트 해전이 영국의 승리다라는 그런 선전 방송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라슈페가 도착했던 몬테비데오, 이곳에 도착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인가? 이 수도는 리벨 플레이트 하루에 몬테비데오는 리벨 플레이트 강 하루에 위치하고 있는 우루과이의 수도죠. 근데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중립국의 수도입니다. 자, 중립국 우루과이의 수도에 갑자기 그라슈페라는 독일 장갑함이 나타난 겁니다. 이로써 심각한 외교 분쟁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우루과이는 일단은 영국이랑 더 친했습니다. 하지만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척을 질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우루과이 내부에 독일 정부가 로비를 잔뜩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냥 그라슈페가 독일 군함이라고 해서 우루과이 정부가 무시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라슈페가 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자들이 또 몬테비데오에 잔뜩 몰려들거든요. 이게 참 재밌어요. 영국 해군도 그라슈페가 어디 나타날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라슈페 쫓아다니느라 정말 애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자들이 그라슈페가 리벨 플레이트에 나타난다 카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서 몬테비데오에 잔뜩 몰려들어 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언론과 미디어의 힘은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뉴스와 소문의 힘도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서 기자들이 다 몰려들었다. 또 이때가 재밌는 게 2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잠시 동안 주요 참전국들이 전쟁을 벌이지 않고 다들 휴식 기간을 갖던 타임이라는 겁니다. 1939년 12월이면은 이미 전쟁 발발 원인이 되었던 폴란드와 독일의 전쟁은 끝이 나 있었죠.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육상에서 독일한테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눈치를 보던 중이었고요. 반면 독일은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 한창 준비를 하던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겹치면서 특이하게도 유럽 내에서 분명 전쟁이 선포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큰 규모의 육상전이 벌어지고 있질 않았던 때예요. 이런 조용한 전쟁 상태에서 저 멀리 남아메리카에 있는 우루과이에 갑자기 독일 군함이 나타난 거죠. 그것도 영국 해군과 교전을 벌이다가 피해를 입은 상태로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조용한 타이밍에 하필 장갑함 그라슈페가 우루과이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더욱 이슈화가 되어요. 만약 좀만 1, 2년 뒤에 태평양 전쟁 기간이거나 혹은 독소 전쟁 기간이었다면은 그라슈페가 우루과이에 나타난 게 그렇게 중요한 기사거리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조용한 순간에 갑자기 그라슈페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전쟁 기간인데 실을 만한 기사거리가 없던 참에 갑자기 그라슈페라는 배가 나타났다.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모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우루과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죠. 국제법에 따라서 그라슈페는 중립국 우루과이 항구에 24시간 이상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이외에는 항해를 떠날 수 있을 만큼 배를 수리할 시간 이상으로 그라슈페가 머무르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어요. 자, 과연 그라슈페가 seaworthy, 그러니까 바다로 나갈 만큼의 상태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컨디션을 말하는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라슈페가 수리받는데 2주가 걸릴 수도 있고 재수없으면 하루 만에 쫓겨날 수도 있던 겁니다. 독일 대사관은 2주의 시간이 그라슈페한테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든요. 란스도르프 제독 역시나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배를 수리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우루과이 정부한테 요구합니다. 반면 영국 대사관은 그라슈페가 중립국 항구에 멋대로 들어와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내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라슈페가 만약에 몬테비데오에서 쫓겨난다?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는 영국 해군한테 공격받아서 당연히 침몰을 하겠죠. 물론 우루과이 당국도 곧장 조사에 나서서 그라슈페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배가 어느 정도로 파손당해 있고 수리하는데 시간에
시간을 어느 정도 줘야 할까 이런 조사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 랑스도르프 제독은 전사한 병사들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몬테비데오에 도착하자마자 그라슈페에 타고 있던 68명의 영국 포로들을 랑스도르프 제독이 다 풀어주거든요. 이 사람들 기자들한테 인터뷰도 하고요. 또 신문사에 사진도 실리고 하면서 유명 인사들이 됩니다. 나중에 그라슈페에서 있었던 일을 토대로 책을 쓴 사람도 있었고요. 이 영국 포로들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그라슈페에 관한 영화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당시 몬테비데오에서 남아있던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그라슈페에 관해서 또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는 한편 영국 함대를 지휘하고 있던 할우드 제독은 어땠는가? 할우드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라슈페가 항구에 며칠 더 머무르게 해주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라슈페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금 영국 배들이 더 지원을 오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편 배들이 좀 더 모일 때까지는 그라슈페가 몬테비데오를 떠나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에 써먹을 만한 국제법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법에 따르자면 적대적 전투함은 적국 상선이 출항하고 24시간 내로 출항하지 못한다라는 제약이 있었거든요. 이 조항이 무슨 뜻이냐면요. 상선과 전투함이 같은 중립국 항구에 머물다가 상선이 떠나는 걸 보고서는 전투함이 이걸 쫓아가서 바로 격침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중립국 항구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조항이겠고요. 이 조항을 이용해서 그라슈페를 몬테비데오에 묶어두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영국 상선 애쉬워프가 몬테비데오 항구를 떠나요. 자, 이로써 적국 상선이 출항했으니까 그라슈페는 적어도 24시간은 몬테비데오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 사이 할우드 제독한테는 8인치 주포를 가진 중순양함 쿰벌랜드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에서도 영국 순양함 2척이,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순양전함 리냐운과 항공모함 아크로얄이 출발합니다. 얘네들 모두가 그라슈페한테 위협을 주고 독일 장갑함을 파괴하려고 모여들었던 거죠. 이 배들 모두 12월 19일쯤에 리버 플레이트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라슈페는 끝난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올 건데요, 이 상황에서? 몬테비데오 항구를 벗어나는 순간 영국 해군의 집중 공격을 받고 격침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한편 우루과이 당국은 랑스도르프 제독한테 딱 72시간만 줘요. 딱 3일 준 건데요. 3일 안으로 배 빼라! 떠나라고 한 거죠. 랑스도르프 제독은 12월 17일까지 딱 3일만 몬테비데오에 머물면서 부상병을 치료하고 배를 수리할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랑스도르프 제독한테 남은 선택지가 몇 개 없죠. 일단 몬테비데오를 출발해서 리버 플레이트 하류에 있는 영국 해군의 포위망을 뚫고 독일로 탈출한다?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는 이상 랑스도르프 제독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랑스도르프는 본국 베를린에 있는 해전지휘부한테 어떻게 할지도 물어보고요. 지금 자기가 배를 영국한테 넘겨줘야 하는가 아니면 탈출을 감행해야 하는가, 어쨌든 선택은 본인이 해야 했습니다. 랑스도르프 제독한테 있던 선택지를 몇 개 볼게요. 우선은 영국한테 배를 억류당하고 사실상 항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랑스도르프는 이 강력한 장갑한 그라슈페를 공짜로 영국한테 넘겨줄 생각은 없었어요. 이에 따라서 영국한테 주느니 배를 자침시키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영국 해군 포위망을 뚫고 아르헨티나 항구로 달아나는 거죠. 사실 리버 플레이트 이 강 하나 딱 건너면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예컨대 좀만 항해해서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달아나는 게 가능했죠. 아르헨티나 정부는 조금 더 친독일적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루과이에 있을 때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이미 영국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라슈페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영국 순양함들이 쫙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랑스도르프 제독이 고민한 결과 영국 함대 포위망을 무사히 빠져나가는 게 불가능했어요. 아르헨티나로 달아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포위망을 뚫다가 100% 전멸할 게 뻔했죠. 이렇게 싸우는 건 배에 타고 있는 1100여 명의 승조원 전원이 무의미한 전투에 전사한다는 걸 말합니다. 랑스도르프 제독은 이럴 바에야 그냥 그라슈페를 자침시키기로 결정해요. 위의 이유들 말고도 할우드 제독의 순양함들과 싸우느라 입었던 피해가 생각보다 컸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슈페가 갖고 있던 구조적 결함 때문에 리버 플레이트 해전에서 입은 피해를 단기간에 복구하기 어려웠다. 그 피해가 겉으로 보기에는 커 보이지 않았을지언정 실로 심각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항해에 나설 수 없었기 때문에 자침시켰다는 썰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배가 100% 온전한 컨디션이었다 한들 영국 함대를 돌파하고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12월 17일 랑스도르프는 배를 자침시킬 준비를 하라고 해요. 따라서 그라슈페 곳곳에 폭탄이 설치됩니다. 랑스도르프 제독 본인이 배에 있던 기밀문서를 모두 파기하고요. 900명의 승조원은
독일 급유선 타쿠마에 옮겨 탑니다. 나머지 220명만 남아서 12월 17일 6시 30분에 몬테비데오에서 그라시페를 타고 떠나게 돼요. 우루과이 정부가 베페라 했던 시간을 겨우 1시간 반 남겨두고 그라시페가 떠난 겁니다. 그라시페가 떠나는 모습을 수천 명의 청중이 몬테비데오 해안가에서 바라보고 있었고요. 하워드 제독은 자기 순양함 세척을 이끌고 리버플레이트 입구, 그러니까 몬테비데오 동쪽에 와 있었거든요. 그라시페가 빠져나가려 한다면 당연히 얘네와 전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라시페는 더 이상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강을 거슬러 내려온 그라시페는 우루과이 해역을 2km 앞두고 바다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닻을 내려요. 남아있던 승조원들이 구명보트를 내리고선 자침시키기 위해 폭탄에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다들 배를 버리고 그라시페에서 내려요. 랑스도르프 제독을 포함한 참모들이 가장 마지막에 그라시페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배에서 마지막으로 내렸던 사람이 랑스도르프 제독이었다고 하네요. 얘네 모두 내리고 나서 급유선 타쿠마로 옮겨 탑니다. 그리고 모든 승조원이 내리고 20분 뒤에 그라시페에 설치해둔 폭탄이 터지면서 그라시페가 마침내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국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던 독일 해군이 자기 손으로 장갑함 그라시페를 침몰시킨 거죠.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영국 순양함 에이젝스, 아킬레스의 해병들 모두 만세를 외치고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 당시 그라시페가 침몰했던 바다가 굉장히 얕았거든요. 그래서 수심이 8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 가라앉고도 그 불타고 있던 상부 구조물이 바다 위로 삐죽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라시페가 천천히 침몰하는 그 과정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언론사들이 한 장씩 사진을 건지고요. 배가 가라앉는 모습 역시 라디오로 생중계됩니다. 반면 그라시페의 승무원 1100명이 타고 있는 급유선 타쿠마, 이 배는 아르헨티나로 바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독 성향의 정치인이 아르헨티나에 더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근데 우루과이 군함이 타쿠마를 막아섭니다. 타쿠마는 그라시페의 자침 과정을 도왔고 그 승무원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우루과이의 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해친 거죠. 따라서 우루과이 군함이 타쿠마를 위협해서 다시 몬테비데오로 끌고 옵니다. 다만 몬테비데오 항구에 정박하기 전에 그라시페의 승무원들은 기다리고 있던 세 척의 아르헨티나 배로 옮겨 타게 되어요. 이 배는 독일 대사가 미리 매수해서 그라시페 승무원들을 데려가게 대기시켜 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그라시페의 승무원들이 가게 되어요. 마침내 그라시페의 여정이 끝나게 된 거죠. 배는 침몰했고 생존한 승무원들은 모두 아르헨티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라시페의 모험은 끝났어도 그 승무원들의 모험은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 모험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역경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일단 랑스도르프 제독과 해병들은 자기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을 때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아르헨티나 언론은 그라시페의 승무원들을 겁쟁이라고 매도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배를 버릴 수 있냐, 자침시키냐 라면서 매도하고요. 게다가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아르헨티나에 억류될 예정이었어요. 11월 19일 저녁 랑스도르프 제독은 자기 부하들한테 작별을 고하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공해주던 호텔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이 상심했을 거예요. 자기가 배를 자침시킨 것도 굉장히 분한데 거기에다가 자기는 겁쟁이로 낙인이 찍혔고 자기 부하들에 대해서도 지금 책임을 못 지지 않습니까? 집으로 못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심했던 랑스도르프는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 부모님 그리고 독일 대사한테 편지를 쓰고요. 그 전투에서 패배한 책임을 지겠다. 그러고서는 권총으로 자결합니다. 랑스도르프의 자결 소식은 다음날 아침에 알려지고요. 엄숙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랑스도르프 제독이 이렇게 사망해요. 그래서 장군으로서, 해군 제독으로서 배가 침몰했는데 같이 가겠다 그렇게 자결을 한 것이고요. 다른 그라시페의 승무원들은 수용 캠프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 캠프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억류되어 있게 되어요. 열댓 명 정도는 독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르헨티나에 계속 붙잡혀 있습니다. 1945년 3월에 아르헨티나는 2차 세계대전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일본이랑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라시페의 승무원들은 또 포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먼 타국에서 힘들게 지낸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46년 2월이 되어서야 900여 명의 승무원이 영국 배를 타고 독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168명의 승무원은 아르헨티나에 남아서 그냥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얻겠다라고 결정하고요. And 72 hours after the Graf Spee ran into port, she's headed seaward. European warfare on an American stage
brings out a large audience. But the climax comes as a surprise. Flames right the end of the Graf Spee, one of the proudest ships of the German Navy, scuttled, her sea valves opened, put to the torch by her own commander. Safely back to Buenos Aires comes the crew, after being picked up by a boat which had followed the battleship out of the harbor. Orders to scuttle their ship came from the High Command in Berlin. Their careers as fighting men are over, for they are to be interned in Argentina. 1,000 men originally were under the command of Captain Langsdorff, and he looks after the details of their internment as the last official act of his career. For in 3 days, Langsdorff is to end his own life with a bullet in his brain. 자신들의 리벨 플레이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영국 선전방송 가볍게 듣고 오셨습니다. 그라슈페가 몬테비데오에 들어온 지 72시간 만에 떠나야만 했고 독일 해군이 자기들 손으로 그라슈페를 자침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군 장병들 모두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라슈페가 침몰했던 영상과 사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선전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어떻게 침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자기들이 거두었던 첫 번째 그 바다에서의 승리였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영상이 또 많고 자료가 많아서 이번에 찾아보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를 제가 가볍게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자, 반면 이야기를 조금 더 에필로그를 몇 개 보자면요. 그라슈페한테 급유를 해주던, 해상에서 급유를 해주고 있던 급유함 알트마크가 있죠. 알트마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알트마크가 중요한 게 일단 영국 포로가 299명이나 이 배에 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라슈페가 영국 배를 납포하고서 포로들은 죄다 알트마크한테 줬었습니다. 그래서 랑스도르프 제독은 포로들한테도 최대한 정중하게 대우를 해주려 했거든요. 그리고 부하들한테도 포로들한테 예우를 갖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랑스도르프 제독의 경우 중립국 항구를 만난다 그러면 영국 포로들을 거기 다 풀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알트마크의 선장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이 알트마크의 선장 다우라고 하거든요. 이름이. 이 사람의 경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인들한테 포로로 잡혔었던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국인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영국 포로들 죄다 데리고선 독일까지 돌아갈 셈이었습니다. 영국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1940년 1월에 알트마크가 독일로 돌아가려고 여정에 나섭니다. 알트마크는 대서양 지나서 북해에 진입하는 데까지는 성공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노르웨이 해역에서 노르웨이 어뢰정과 그리고 영국 정찰기한테 발견됩니다. 곧장 영국 함대가 알트마크를 잡으러 출동하고요. 1940년 2월 16일 영국 경수령의 RS사와 구축함 5척이 알트마크를 추격해 옵니다. 2월 16일 저녁 무렵 알트마크는 결국 영국 함대한테 따라잡히고요. 배는 해안에 좌초당합니다. 알트마크를 빼앗기 위해서 영국 특공대가 달려들고요. 배를 두고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알트마크의 독일 선원 6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마침내 알트마크를 뺏은 영국 병사들은 배 안에 있던 영국 포로 299명을 안전하게 구출해내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알트마크 역시 좀 심각한 외교 분쟁을 낳는데요. 우선 중립국 노르웨이 어뢰정들이 알트마크를 같이 뒤쫓았다는 것이 있겠고요. 영국 해군이 노르웨이의 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무시하고 중립국영에 함대를 보내고 여기서 전투를 벌였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외교 분쟁이 생긴 건데요. 또 알트마크는 나중에 독일이 노르웨이를 점령하면서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알트마크를 어클마크라고 새로 이름 짓고 본래 하던 대로 급유함으로서의 미션에 투입합니다. 다만 이 배는 1942년 요코하마에서 폭발 사고로 결국 침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라슈페를 도와서 급유 임무를 열심히 맡아서 하고 있던 알트마크도 결국은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을 넘기지 못하고 침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리벨 플레이트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라슈페도 침몰했고 이를 지휘했던 랑스도르프 제독도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결함으로써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오늘 전투가 벌어졌던 그 리벨 플레이트, 스페인어로는 라플라타 강인데요. 이 강은 오늘날까지도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분주한 강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로 오고 가는 수많은 상선이 이 강을 통해서 대서양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합니다. 스페인어로
스페인어로 Rio de la Plate, 은이 흐르는 강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네요. 이 강이 갖고 있는 경제적 중요성과 그 상업적 가치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둘한테 너무나 중요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부에노스아이레스 혹은 몬테비데오를 놀러 가시게 된 분이라면은 앞에 바다처럼 큰 강이 보일 텐데요. 그게 바로 리버 플레이트입니다. 그라슈페의 그 잔해를 둘러싸고도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그라슈페가 침몰했던 위치가 굉장히 얕은 바다였기 때문에 그 배가 다 가라앉고도 배 끄트머리가 삐죽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배들이 저기가 그라슈페가 침몰한 곳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1941년에서 43년 사이에 우루과이 회사들이 배의 포탑 몇 개를 인양해서 몬테비데오에 전시합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계속 바닷속에 잠겨 있었고요. 1950년이 되어서 그라슈페가 바닷속 깊이 이제 흙 속으로 내려앉으면서 마침내 튀어 올라와 있던 상부 구조물도 안 보이게 됩니다. 한참이 흐른 1997년에 그라슈페의 6인치 포탑 한 개를 인양해서 현재 전시해놨는데요. 몬테비데오 국립해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21세기 들어서 이 그라슈페를 통째로 인양하려는 계획이 몇 번 있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마다 작은 문제 혹은 외교적 분쟁 때문에 그라슈페의 잔해 대부분은 아직도 리버 플레이트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끝마쳐 볼게요.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1대3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리버 플레이트 해전을 그라슈페가 치렀지만 정말 훌륭하게 잘 싸웠다는 거. 애시당초 도망만 다니면서 해적질을 하는 게 그 목표였지만 또 막상 해전이 벌어지니까 영국 순양함들을 혼자서 상대하면서 제법 뛰어난 전투를 벌였다는 겁니다. 또한 란스도르프 제독에 대한 평가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매우 뛰어난 해군 제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전을 벌일 때 그 판단력, 전술 등 굉장히 훌륭했고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오고 가면서 해적질을 벌일 때도 영국 해군을 매번 따돌리면서 훌륭히 그 임무를 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선박을 납포하고 또 침몰시킬 때, 그럴 때 민간인 살상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배려도 했었죠. 배에서 사람들 다 내리게 한 다음에 침몰시켰잖아요. 또한 포로들한테도 인도적인 대우를 해줬었고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몬테비데오에 도착하자마자 또 데리고 있던 영국 포로들 죄다 풀어줬고요. 이 사람은 나치 신봉자도 아니었고요. 오로지 군인으로서 그 임무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몬테비데오에 도착해서 12월 15일에 리버 플레이트 해전 전사자 36명의 장례식을 갔거든요. 이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 자리에 있는 독일 대사, 독일 외교관, 독일 신부들까지 모두 나치식 거수 경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영화에서 자주 보는 그 하일 히틀러라고 하는 히틀러 만세 그 경례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건데요. 랑스도르프 제독 얘 혼자만 해군 거수 경례를 하면서 떠나간 장병들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나치 정권에 동조하거나 나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독일 제국 해군 장교로서 평소에 그 소신 있게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병들 사이에서도 개인적으로 무지 호감 있고 친절한 인기 스타였다라는 일화가 많고요. 무엇보다 그라슈페를 자침시켰던 그 책임을 지고 결국 자결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저희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사망하니까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저희가 저번 편부터 랑스도르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말이죠. 오늘 제가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건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라슈페의 사진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전에 수리가오 해전 이야기를 할 때 일본 전함 야마시로나 후소의 경우 사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대체 이게 어떻게 생긴 배인지 구체적으로 그 감을 잡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라슈페의 경우 언론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됐었고 특히나 몬테비데오에 들어간 이후로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서 주목을 받았던 배였기 때문에 사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라슈페가 침몰하는 걸 담은 다양한 사진만 해도 제가 10장 넘게 발견했었는데요.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영상은 더 많이 있고요. 유튜브에 그라슈페 침몰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영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많아서 기뻤어요. 오늘 에피소드 이야기하면서 제가 리버 플레이트 해전을 최대한 쉽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재밌게 설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최대한 배제했고요. 어려운 단어들도 다 쉽게 풀이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들어도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제가 추구했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국지 수준의 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전쟁 역사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 에피소드가 좀 의미심장한 것이 지금까지 대서양 전쟁이라 불리는 이제 대서양 인근에서 벌어진 해전을 제가 한 편도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에 대서양 전쟁 처음으로 벌어졌던 해전을 오늘 다룬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대서양 전역에서 벌어졌던 여러 해전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태평양 전역은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했고 일본과 미군이 벌였던 해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대서양에서 영국과 독일이 벌였던 여러 해전 이야기도 같이 다뤄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첫 출발이 오늘 다루었던 독일 해적선 그라프시페의 모험이었고요. 나중에 유보트 잠수함들을 두고 벌어졌던 해전이나 혹은 북해 일대에서 벌어졌던 해전들 자세히 제가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유명한 사건들도 많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고 해서 여기 쪽도 재밌게 다룰 것이 많아요. 특히나 태평양 전역에 비해서 규모가 살짝 작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해군이 그만큼 힘이 약했기 때문에 등장하는 함정들의 수가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인공들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너무 많으면은 이야기 진행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레이테만 해전이나 혹은 저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뭐 미드웨이 해전 같은 경우가 될 텐데요. 등장하는 배들 이름도 많고 인물 이름이 많아서 한두 명 이제 주인공한테 포커스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았듯이 독일 장갑함 그라슈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를 상대하는 영국 순양함도 딱 3척밖에 안 나오고요. 이렇게 주인공들 몇 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해전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해전 규모가 작았다고 해서 오늘 봤듯이 그게 뭐 전혀 흥미롭지 않다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2차 세계대전사에 남겼던 족적이 크고요. 그런 만큼 저희가 다루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첫 번째 편이 그라슈페의 이야기였고요. 나중에 또 정군이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청취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